한편의 영화보다 더 쉽고 재밌는 그림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그림 읽어드리는 남자 밀수사 강사 이창용입니다. 자, 오늘은 감골도서관과 함께하는 책 안 보면 뭐하니 그 세 번째 시간 빛의 사냥꾼 클로드 모네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인상파의 창시자라고 불리우는 클로드 모네는 프랑스 북서부 노르망디라는 지역 출신의 화가인데요. 지역을 확대해서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정중앙에 수도 파리가 위치해 있고요. 그 옆에 흐르고 있는 세네강을 따라서 북서쪽으로 쭉 올라가시다 보면 강과 바다가 만나는 지점에 르아브르라는 도시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은 수도 파리로 들어가는 교역품을 상대하면서 발전한 항구 도시로 우류로 치면 딱 인천 같은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런데 클로드 모네는 어려서부터 하루 4시간밖에 되지 않는 이 학교 생활은 견뎌하지 못하는 열등생 가운데 하나였는데요. 이 친구가 관심 있어 하는 것은 오직 그림 하나뿐이었는데 당시 모네가 그렸던 그림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일반적인 그림과는 조금 다른 독특한 일종의 카리카처 같은 그림들이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 워낙 잘 그리니까 주변에 있는 학교 선생님들이나 친척들이 찾아와서 작품을 의뢰할 정도였었는데요. 이렇게 클로드 모네가 캐리커처 그려 한참 용돈벌이를 하고 있을 때쯤 훗날 클로드 모네의 스승이 되는 노르망디의 유명한 풍경화가 하늘을 무척이나 잘 그려 하늘의 제왕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던 외젠 부댕이라는 인물이 우연히 르아브르를 찾았다가 이 클로드 모네가 그린 캐리커처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깜짝 놀란 외젠 부당 수소문을 통해 클로드 모네에게 찾아가 모네야, 너 이제 이런 장난 같은 그림 그만 그리고 이제 내 밑으로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그림 한번 배워보지 않을래? 라고 그를 설득한 뒤 르아브르 바로 강 건너편에 위치한 옹플레르라는 항구 도시로 클로드 모네를 데리고 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그에게 그림을 사사하기 시작합니다. 20대가 되자 클로드 모네는 군복무를 마치고 난 이후 이제 더 큰 꿈을 꾸며 예술의 중심지인 프랑스 파리로 상경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 아카데미에서 가르쳐주고 있었던 고전주의 방식의 미술 기법들은 이내 클로드 모네를 금방 절망과 회의감에 빠져들게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미술의 매너리즘에 빠져버린 클로드 모네는 함께 그림을 그리던 동료 화가들과 어느 날 살롱전을 방문하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만나보았던 그 위대한 걸작 풀바디의 점심이라는 작품을 만나게 됩니다. 모네는 훗날 에드와르 마네의 풀바디의 점심을 가리키며 작품을 처음 보았을 때 예술에 새로운 눈을 뜨게 되었고 앞으로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을 안내받은 기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클로드 모네는 마네의 작품을 접하고 난 이후 나는 더 이상 골방에 틀어박혀 똑같은 그림을 그리지 않고 마네 선배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정말 바깥으로 나가 진짜 살아 숨쉬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내 작품 속에 담게노라 이야기를 하며 정말 바깥으로 나가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파리 외곽에 있는 아르쟁테우라고 하는 마을에 찾아가서는요, 이 마을의 아름다운 풍경을 담기도 하고 프랑스 남부로 찾아가서는 아름다운 해안가의 모습을 담기도 하고 혁명 기념일에는 찰나의 순간 바람에 펄럭이고 있는 프랑스 3세기의 모습을 담아내기도 하네요. 또 당시 과학의 상징이죠. 파리 북쪽에 위치해 있는 생 라자르 역에 찾아가서는 짧은 순간 열차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증기의 모습을 포착해서 작품을 표현하고 있는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렇게 클로드 모네가 마네에게 영향을 받아 정말 바깥으로 나와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이전에는 생각조차도 하지 못했던 새로운 재미난 요소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건 바로 빛이라는 존재였어요. 예전의 화가들은 실 내에서 상상을 하면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빛이라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야외에 나와서 빛을 받으면서 그림을 그리다 보니 이 빛이 너무 신비롭고 재미난 거예요. 이렇게 시시각각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빛을 나는 어떻게 하면 내 작품 속에 전부 다 담아낼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했었던 클로드 모네는 파리에서 서쪽으로 대략 130km 정도 떨어져 있는 루앙이라는 도시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도시 중앙에 자리 잡고 있는 대성당 앞에 서서 캔버스를 수십 개를 깔아버린 다음 그 대성당 주변으로 변해가는 모든 빛과 색들을 자기 작품 속에 담아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훗날 클로드 모네가 탄생시켰었던 작품이 바로 루앙 대성당 연작 시리즈라는 작품이고요. 대표적인 작품을 살펴보시자면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달라지는 대성당 주변의 빛과 색을, 비슷한 시간대이지만 날씨에 따라서 달라지는 빛과 색들을 총 28점을 그리게 되는데요. 그 작품들을 전부 다 연결시켜 놓고 보시면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클로드 모네에게 있어서 지금 중요한 것은 이 대성당 주변으로 변해가는 빛과 색들인 겁니다.
이 변해가는 모든 빛과 색을 자기 작품 속에 담아내려고 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클로드 모네에게 있어서 이 연작이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루앙 대성당 연작 시리즈 이후로 평생 연작에 몰두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건초더미 연작이라든지 포플러스 나무 연작이라든지 그의 말년에 도전했던 수련 연작과도 같은 작품들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야기는 다시 1863년 살롱전으로 되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네에게 큰 영감을 받았던 클로드 모네는 동료 화가들과 함께 마네파라고 하는 모임을 주도해서 새로운 그림을 그려나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아무리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그림을 그리더라도 세상은 이들의 작품을 인정해주지를 않는 겁니다. 그들이 살롱전에 작품을 출품하기는 했지만 번번이 작품은 떨어져 버리게 되고 작품도 제대로 팔리지 않았죠. 결국 이 마네파 회원들은 하나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봉착하기 시작하는데 이때 이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던 인물이 한 명 등장하니 그는 바로 마네파 회원 가운데 한 명이었었던 프레드릭 바지우라는 남자였습니다. 동료 화가들이 전부 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느끼자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던 바지오는 친구들의 작품을 사주는가 하면 큰 아뜰리에를 마련을 해서 친구들에게 작업실까지 내어줄 정도로 경제적으로 큰 도움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지오는 어느 날 동료 화가들을 불러 모아 이참에 우리들만을 위한 새로운 전시회, 세상에 이런 그림도 있다는 것을 알려줄 만한 그런 전시회를 한번 개최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며 제안을 하게 되고요. 그들은 자신들이 그리는 새로운 그림을 세상에 알리기 위한 자신들만의 전시회를 기획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전시회를 발표하기 직전인 1870년, 당시 프랑스에서는 보블 전쟁이라는 것이 발발하게 되네요. 그런데 프레드릭 바지우, 징집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지키겠다라고 외치면서 자원 입대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전쟁에 참전했던 프레드릭 바지오는 부대를 이끌고 루아르 지역에서 독일군과 전투를 하다 그만 2발의 총상을 입고 11월에 그곳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이듬해인 1871년 전쟁이 끝나고 나고 마네파 회원들은 다시 파리로 모여들게 됩니다. 자신들의 리더이자 정신적 지주였던 바지우를 잃어버리고 새롭게 이 모임을 이끌었던 사람은 바로 클로드 모네였어요. 모네는 동료 화가들을 규합해 우리의 동료이자 친구였던 그 바지우가 그토록 열고자 있었던 우리들만의 전시회를 우리가 대신 열어주는 것은 어떻겠느냐며 동료들을 설득하고 그들은 1874년 그들의 첫 번째 전시회인 제1회 무명예술가 협회전이라는 것을 열게 됩니다. 훗날 이 전시회가 바로 인상파 전람회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불리게 되죠. 자, 당시 전시회 후 출품되었던 수많은 작품들 가운데 이 작품이 아마 가장 중요한 작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클로드 모네의 인상 해돋이라는 작품입니다. 클로드 모네의 2400여 점에 이르는 수많은 유화 작품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작품이라고 이야기는 할 수는 없지만 인상파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작품인데요. 작품은 클로드 모네가 르하브르의 고향집 창문을 통해 아침 항구를 내려다보았던 바로 그 찰나의 순간 일출 풍경을 보면서 자신이 받았던 인상을 굉장히 빠른 붓터치로 단번에 그려낸 작품입니다. 여러분들 인상파라고 하는 미술 사조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들을 하시는데요. 인상파라고 하는 말 자체가 단어 뜻 그대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찰나의 순간 자신이 받았던 그 인상을 그대로 옮겨 그린 그림이 바로 인상파라고 이해하셔도 되실 것 같아요. 클로드 모네는 새로운 회화를 세상에 공개하견을 하며 호언장담을 하며 전시회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수많은 미술 비평가들이 이 전시회장을 찾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내 엄청난 비난이 쏟아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특히나 당시 르 샤비라비라고 하는 미술 잡지에 루이 루루아라고 하는 남자의 평론이 유명한데요. 그는 인상주의자들의 전람회라는 제목으로 클로드 모네의 인상 해돋이라는 작품을 가리켜 다음과 같은 글을 써 내려가게 됩니다. 이 얼마나 자유롭고 이 얼마나 쉽게 그린 그림인가. 작품의 제목이 인상 해돋이라 적혀져 있는데 정말 작품의 제목처럼 인상스러운 작품이었다. 작품의 완성도는 그 작품 뒤로 펼쳐져 있는 벽지보다도 못한 쓰레기 같은 그림이다. 참 인상적인 그림이네 라는 글을 남기게 됩니다. 여러분들 사실 이 인상파라고 하는 말은 처음에는 그닥 좋은 의미로 사용되었었던 것은 아니고요. 이 루이 루루아라고 하는 남자가 이 인상파 화가들을 경멸할 목적으로 사용했었던 단어인데 사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상파 화가들은 자신들이 받은 인상을 그대로 그림으로 옮겨 담은 그림들이었잖아요. 이 남자가 우리를 욕하려고 이런 글을 적은 것은 맞는데 사실 틀린 말은 아니지 않느냐. 어차피 우리를 지칭하는 단어도 없는데 이번 기회에 우리들을 인상스러운 그림들을 그리는 화가들의 모임, 인상파라고 정해보는 것은 어떻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며 클로드 모네는 그 다다음 전시회였었던 제3회 인상파 전람회 시절부터 본인들의 이름을 스스로 인상파라고 지칭을 해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처음에 인상파 화가들의 작품들은 원색적인 비난이 난무할 정도로 좋은 평가를 받지는 못했었지만 8회까지 이어지는 인상파 전람회가 지속되면서 세상은 서서히 그들의 작품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클로드 모네는 프랑스 최고의 화가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네요. 그는 프랑스 정부에서 예술가에게 수여하는 최고의 훈장, 레정도 도네르 훈장을 3번이나 받아버릴 만큼 프랑스 최고의 화가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이제 클로드 모네의 말년의 위대한 걸작을 만나보시도록 할 텐데요. 클로드 모네가 세상에 변해가는 모든 빛과 색을 담아내기 위해 연작 시리즈를 쭉 이어갔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연작 시리즈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 작품이 바로 수련 연작이라는 작품입니다. 클로드 모네는 말년의 모든 것을 다 이루어요. 더 이상 이룰 것이 없을 정도로 부와 명예를 다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쯤 프랑스에서는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되고요. 클로드 모네는 그 세계대전 당시 프랑스의 젊은이들이 나라를 지키다 전장에서 목숨을 잃어가는 모습을 지켜보게 됩니다. 내가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던 모네는 그가 말년의 인생 11년간 맞바꾼 위대한 걸작 수련 연작을 국가에 기증하기로 결심을 하게 되죠. 당시 조르주 클레망소의 길고 긴 설득 끝에 이루어진 프로젝트였었는데요. 클로드 모네는 수련 연작이라는 작품을 기증을 하며 조건을 내걸게 됩니다. 제가 원하는 장소에 원하는 방식으로 전시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클로드 모네는 이 수련 연작이라는 작품이 수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게 감상을 할 수 있도록 수도 파리 정중앙에 자리 잡고 있는 퀼리리 정원에 전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고 프랑스 정부에서는 이 요청을 받아들여 모네의 수련 연작을 전시하기 위한 새로운 미술관, 바로 이곳 오랑주리 미술관을 세워 올리게 됩니다. 오랑주리 미술관은 1927년 5월에 개관을 하게 되는데 이에 앞서 6개월 전인 1926년 12월에 클로드 모네는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나가 버리게 됩니다. 다시 말해 클로드 모네는 살아생전에 이 미술관의 개관식에 참석하지는 못했었지만 죽기 직전까지 이 미술관에 찾아오며 미술관의 구조라든지 실내 내부 인테리어까지 전부 다 참여를 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만나보고 있는 이 오랑주리 미술관이라고 하는 장소는 클로드 모네가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했었던 그의 수련의 모든 세계관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술관에는 독특한 특이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오랑주리 미술관의 천장은 오직 철골과 유리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로 빛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는 그러한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물론 그런 장소 안에 유화를 걸어버리게 되면 작품이 햇볕에 많이 훼손이 될 수도 있기에 현재 오랑주리 미술관에서는 천장을 흰색 천으로 둘러둔 것을 화면을 통해서도 지금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랑주리 미술관은 인공 조명보다는 이렇게 자연 채광을 통해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역시나 클로드 모네가 원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난 11년 동안 이렇게 빛을 직접 받으면서 이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내 작품을 감상하는 관람객들도 나와 똑같은 조건에서 나의 세계를 만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클로드 모네는 이렇게 자연 채광 아래에서 이 작품을 전시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오랑주리 미술관 큐레이터들은 이런 말을 하기도 해요. 햇빛은 언제나 똑같지 않습니다. 맑을 때, 흐릴 때, 어두울 때 언제나 그 빛은 달라집니다. 다시 말해 오랑주리 미술관 안으로 쏟아지는 그 빛도 언제나 달라지기 때문에 오랑주리 미술관은 한 번 방문하고 끝나는 미술관이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파리를 방문하실 때마다 찾아오셔야 하는 미술관입니다. 오랑주리는 그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다른 세계를 보여드릴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좋아하는 미술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파리 방문하셨다면 잊지 마시고 꼭
이곳 오랑주리 미술관도 오르세 미술관과 함께 방문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렇게 감골 도서관과 함께 진행되는 프로젝트 책 안 보면 뭐하니? 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르세 미술관과 현대미술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에두아르 마네, 그리고 빛의 사냥꾼이라고 불리우는 클로드 모네까지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여러분들에게 힐링이 되는 그런 즐거운 시간이셨기를 바라고요. 저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림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전해드린 그림 읽어드리는 남자 미술사 강사 이창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